제 오늘 발제자료의 제목은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입니다. 신고려 우르콕이라는 신규 원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개를 할지, 건설을 아니면 중단할지를 놓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신고려 우르콕의 중단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우리 사회에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유명한 경제학자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했던 말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케인즈가 했던 말 중에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신고려 우르콕이는 단순히 2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4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요. 신고려 우르콕이가 건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리 4호기 그리고 신한울 1, 2호기가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내에 3기의 원전이 운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 3기의 원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은 만약에 사고 시에 나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얼마 전 6월 19일 날 영구 폐쇄가 된 고리 1호기랑 비교했을 때 이 3개의 원전이 추가가 되면 고리 1호기가 7개가 추가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려 우르콕이까지 건설이 되면은 고리 1호기가 12개가 추가되는 것 같은 거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전하다, 한쪽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원전의 위험성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공학적인 설명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60년간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하면서 3번의 중대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때 사고가 난 원전을 개수로 따졌을 때는 5개입니다. 1979년에 미국의 쓰리마일 원전에 사고가 있었고 86년에 체르노빌에 사고가 있었고 각각 1기씩이었죠.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3개의 원전에서 노심용융이 발생하고 4군데에서 수소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후쿠시마에 가서 작년에 그린피스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지난 4년에서 5년간 재염 작업,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일본 정부가 실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과 도로에서 20m 반경까지만 땅에 있는 흙을 몇 센티미터 걷어서 저렇게 보이시는 검은색 푸대자루에다 담은 거죠. 저 1m 되는 푸대자루가 현재 700만 개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70%의 산림을 건들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발생한 폐기물들을 쌓아놓은 곳들이 약 14만 7천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규모로 모아놓은 곳들은 약 1100군데가 넘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 세계 누구도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31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 역시 그 당시에 콘크리트 석관으로 덮어버렸는데 석관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 약 2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작년 말에 또다시 철관으로 덮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수습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우리의 삶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리 우르콕이가 들어서게 된 고리 원전은 매우 특수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86개의 원전 부지에 448기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당 2.4개의 원전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후쿠시마처럼 한 곳에 6기 이상의 원전이 위치한 곳은 6%인 11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11군데에 우리나라 4곳의 원전 부지는 다 들어갑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고리 우르콕이가 추가하게 되면 고리 1호기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용해결료 저장 수조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0기의 원전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10기의 원전이 한 곳에 위치하게 되고 방사성 물질이 비례해서 나올 수 있는 원전 규모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전이 됩니다. 그리고 반경 30km에는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양산 합쳐서 382만 명입니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17만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크고 밀집한 원전도 역시 우리나라의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 원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영토 대비해서 원전 숫자가, 즉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이미 가장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의료국가 추가하게 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위험성을 지닌 원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 울산에 위치해서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많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봤듯이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소 30km 내외는 심각한 방사선의 피폭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리원전 30km 내외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우리나라 공장 중에서 단일 규모로 가장 큰 현대자동차 공장, 우리나라 제1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 우리나라에서 요즘 딱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죠. 해운대. 그리고 수백만 명의 상수원인 낙동강 역시 5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50km까지 고농도로 오염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만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경제의 핵심적인 시설들도 위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면 왜 서울, 경기에는 짓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 김종식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님께서도 왜 서울에 짓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직한 답변이죠. 서울에도 땅값 싼 곳 찾아서 한강의 물을 이용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짓지 않는 거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도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고 시에 그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정말 그렇게 원전 사고가 나지 않고 만약에 사고가 나도 원자력회사 얘기하는 것처럼 피해가 적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왜 원전을 짓거나 원전을 건설한 회사에게 묻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전의 주요 기기를 독점으로 공급한 두산중공업, 원전을 지었던 메이저 건설사들은 단 1원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약 5천억 원까지 배상할 뿐입니다. 그 얘기는 후쿠시마처럼 215조 원의 사고가 나면은 214조 5천억 원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사고가 나서 피해가 없다면 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작년에 9월 12일에 우리나라 지진 관측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죠. 물론 우리나라의 기존의 원전들은 6.5까지, 그리고 새로 짓는 원전들은 7.0까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7.0보다 더 큰 지진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 층대 근처에 원전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위치한 동남권에 우리나라는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개념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이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대안이 될 것인가, 재생가능 에너지가 대안이 될 것인가, 이러한 논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원자력과 태양광과 풍력이 2000년도 발전량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제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풍력이고요, 노란색이 태양광이고 빨간색이 원자력입니다. 이미 경쟁은 끝났습니다. 설비 용량이 아닌 발전량으로 봐도 추세는 대동소이합니다. 태양광은 정말 빛나는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역시 바람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새로 추가된 전력 설비의 60% 이상이 재생가능 에너지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에 98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을 뺀다 하더라도 830만 명의 사람들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2022년, 2025년이면 재생가능 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역전합니다. 물론 이러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외국 얘기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발전원별 정산 단가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LNG, 풍력, 태양광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들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지속적으로 경제성이 좋아지고 있고요. 원자력과 석탄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 비용이 추가되고 오염 비용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경제성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지고 앞으로의 60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신고리 오륙후기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계에서 보통 계산하실 때 저런 경제성의 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60년간 지금 현재 2016년도의 경제성이 지속될 것처럼 계산들을 하십니다. 어떤 계산이 현명한 판단인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된 에너지입니다. 물론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성은 변동이 큽니다. 간헐성이라고 하죠. 적게 생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양한 유연화 기술들을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게 생산될 때도 있습니다. 이미 포르투갈은 2016년 5월에 4일 동안 포르투갈 국가 전체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시점이긴 하지만 이미 100%를 공급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만 변화하거나 시민들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투자에 민감한, 산업에 민감한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 이미 106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지금 이 시점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공장, 매장 다 합쳐서 96%의 전력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 잠재성은 충분합니다. 정부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총 연간 발전량의 22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량이 있습니다.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 수준의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잠재성을 의미합니다. 기술력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작년 2016년에 전 세계 태양광 생산의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1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탈원전 에너지전으로 나아갔을 때 시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전기요금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닐까 걱정하십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대로 가더라도 2030년도에 추가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할 전기요금이 5,572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3,523원으로 예측했습니다. 더 안전한 세상, 더 깨끗한 공기, 더 좋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신고리 오륙고기 건설 중단에 있어서 매몰 비용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7조 원의 비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7조 원의 비용을 아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나아가고 있는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의 왼쪽은 1978년도에 고리 1호기의 준공식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2017년도에 대선 때 문재인 1번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공약했던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약 3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원자력연구소에서 평생을 근무하셨습니다. 저는 원자력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분들의 사명감과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78년도에 60년대에 시작해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것은 분명히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7년입니다. 1978년도의 시대 정신이 경제 성장이었다면 2017년의 시대 정신은 풍요로운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더불어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따라서 60, 70년대 원자력 발전을 추진했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분들과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마음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좀 더 풍요롭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민참여단께서 이러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